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 굉장히 반가운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그 이야기는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바꿀 10가지 트렌드, 특히 바이든 정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볼까 합니다. 저는 2021년 경제전망의 저자로서 저자직강으로 오늘 강의에 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숱하게 이 질문을 똑같이 드렸는데요. 역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해당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나는 1930년대 대공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아무도 손을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2020년에 찾아왔던 팬데믹 경제 위기는 처음 경험하는 경제 충격이었을 것이다. 나름 여러분 인생의 경제 위기를 2번 정도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게 1997년 IMF 외환위기. 이때 세계 경제가 2.6% 플러스 성장했어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0.07%.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소수점 자리 없애면 그냥 0인 숫자. 그런데 팬데믹 경제 충격은 마이너스 3.3%.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충격적인 경제 위기를 우리는 처음 경험하셨던 것이다. 그 코로나19의 충격이 작용했던 2020년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고 코로나19는 경제를 완전히 헤집어놨죠. 그런데 또 찾아온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백신입니다. 그러면 2021년의 경제는 포스트 백신이라고 이름 지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2021년에는 백신과 함께 바이든 시대가 열렸죠. 그런 무수한 변화들이 전개될 텐데 어떤 경제 트렌드의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나하나 10가지 짚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백신 전쟁이에요. 백신 전쟁이 시작됐고 쉽게 말해서 불균형 회복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백신 접종자 수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G20 선진국들은 올해 안에 200% 2번 접종을 완료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신흥국들, Low Income Developing Country, 저소득 국가들은 백신 아직도 구경 못했어요. 백신이 웬 말입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좀 줄여주세요. 인도가 대표적인 예죠. 이 선진국은 영국이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불균형하게 백신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회복도 불균형하게 진전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백신 양극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코로나19 이전 2020년 1월입니다. 이때 IMF가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점선이죠. 근데 2021년 1월 들어서 코로나19 충격이 반영되고 나서 시나리오를 봤더니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진국들은 점선과 실선을 비교해 보세요.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죠. 근데 개도국들은 이 차이를 좁혀나가지 못하고 있죠. 이 차이값을 다시 계산했는데 그게 이 그래프예요. 선진국들 파란색은 원래 자리,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개도국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차이값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백신의 보급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2021년 하반기, 2022년의 모습을 한마디로 불균형 회복, 이렇게 명명해도 크게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뷰를 갖고 나머지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시면 더 재미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기준금리 인상할까 이거예요. 금리를 왜 인하했습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세요. 금리를 인하해야 기업들이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투자하고 투자가 늘어야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어야 소득이 개선되고 소비가 회복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죠.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죠.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 충격, 1930년 대공황 이후 가장 충격적인 경제 위기가 왔으니까 당연히 미국은 금리를 제로 금리로 만들죠. 우리나라도 역시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낮아졌는데 그러면 금리를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경제 회복이 진전되고 있으니까 금리를 정상화할 겁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세계 각국이 회복되고는 있지만 2022년까지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IMF도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경제가 불균형하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먼저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는 선진국들, 영국이나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이 먼저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금리는 돈의 가치니까 선진국 통화 가치는 먼저 올라가 버리고 신흥국 저소득 국가는 경제 회복 어려우니까 금리 인상 같이 할 수가 없죠. 그럼 돈의 가치의 격차가 벌어지니까 신흥국에 투자됐던 자금이 빠른 속도로 회수될 수 있죠. 선진국으로. 이게 무슨 위기입니까? 이게 외환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진국들이 먼저 경제 회복됐다고 해서 먼저 금리를 인상해 버리면 그렇게 되면 돈의 가치의 격차가 벌어지고 외환위기가 와서 다시 부메랑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인플레이션 이야기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니까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지만 지금 제롬 파월도 이야기했듯이 물가 상승세를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도 중요하고 외환위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통화 정책은 하나의 방향인데 무언가는 포기를 좀 하고 무언가를 위해서 통화 정책을 단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포기하고 나머지 정말 궁극의 경제 회복과 불균형 회복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통화 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금리 인상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포스트 백신입니다. 백신이 보급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백신을 많이 접종한 그런 나라들을 우선으로 중국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죠. 백신 여권 제도를 도입해요. 백신 여권 맞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서 관광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비즈니스 미팅 하세요. 우리가 자가격리 기간 없애줄게요. 이렇게 백신 여권 제도를 도입해 나가요. 그럼 백신 여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나라의 해외 관광객 추이인데 코로나19로 완전히 급락했죠. 엄청난 충격이 있었습니다. 실제 가장 많은 경제 충격이 있었던 산업을 이야기하면 여행업이죠.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99.8%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만큼 큰 충격을 경험했어요. 그랬는데 백신 여건이 도입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앞에 감소했던 해외 여행객이 다시 살아나요. 언제부터? 2021년 5월부터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장 집중됐던 산업이 이 세 개 업종인데요. 항공, 여행, 면세점업. 이런 산업의 경우에도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2021년 5월 달부터 제자리로 성큼성큼 돌아가기 시작하고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지요. 그 밖에 코로나19의 충격이 집중됐던 산업이 이런 산업들인데 휴양콘도, 유원지, 호텔, 음식, 스포츠, 학원 이런 산업이 가장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대면 서비스업이라고 하는데 이 대면 서비스업의 충격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런 과정을 제가 펜트업 디맨드라고 여기다 표현한 거죠. 보복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의 소비 심리나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심리가 제자리로 이미 돌아왔기 때문에 소비 제대로 운용하고요. 교육 제대로 하고 있고요. 그죠? 대형마트, 백화점 가도 사람 굉장히 많죠. 그런 식으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펜트업 디맨드가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경제 트렌드는 바이드노믹스입니다. 바이든이 이끄는 경제 어떻게 전개될까? 여기 제가 하나하나 나열했는데 이 국제기구나 국제조약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탈퇴하고 바이든이 재가입한 조약들이다.
트럼프가 2019년에 공식적으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 나 탈퇴하겠다 선언했는데 바이든이 당선 당일, 그죠? 당선 당일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하겠다라는 행정명령을 냈습니다. 그만큼 파리 기후협약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게 전개되고 있었는데 바이든이 이끄는 이 세계 경제는 소위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경제로 가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은 도대체 어떻게 전개될까? 이 궁금증 굉장히 많으실 텐데 미중 무역 분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정서가 계속 비호의적이에요. 바이든도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트럼프식 미중 무역 분쟁이 있는데 바이든은 트럼프식 미중 무역 분쟁을 너무나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자유무역주의자고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자인데 보호무역주의자의 그런 정책들 굉장히 싫어했어요. 관세 높이고 수출 차단하고 이러니까 미국 경제도 같이 힘든 거야 라고 주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바이든은 미중 무역 분쟁을 계속 연장해 나가겠지만 방법론이 다르다. 어떻게? 우방국들을 앞세워서 그리고 국제기구 조약들을 활용해서 중국을 공식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파리 기후변화협약 195개 나라 다 동의했는데 중국은 왜 이 약속 안 지키고 이행 안 하고 미세먼지 계속 뿜어내는 거야. 너네가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세계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 열강들도 우리도 똑같은 단가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미세먼지 저감 노력해. 비용 써. 그게 세계 열강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은 그런 파리 기후협약과 같은 국제기구를 이용해, 국제조약들을 이용해서 우방국들과 함께 압력을 가하는 방식,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바이든식 미중 무역 분쟁이에요. 근데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이 전개될 때 우리 한국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우리는 아마도 미국 편에 줄을 설 텐데 우리는 중국으로부터의 사드 보복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보복이 가장 걱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제 보복이 단행되는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그때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2021년, 2022년 경영 전략을 계획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바이든이 이끄는 경제 속에서 가장 쟁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 산업은 바로 친환경 산업이에요. 우리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현재 9에서 10% 정도 되는데요. 의존도를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바이든은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어요.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 이루겠다라고 선언 이미 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뭐라고 했습니까? 2조 달러를 써가지고 태양광 지붕 800만 개, 태양광 패널은 5억 개, 풍력 터빈 6만 개 설치하겠다. 스쿨버스 50만 대, 공공차량 300만 대 친환경차로 교체하겠다. 전기차, 수소차 의무 판매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미국의 자동차를 100대 수출할 거면 그중에 15대만큼은 친환경차 비중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 산업이나 이 자동차 완성차 산업, 인근 산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앞에 놓여져 있다. 이런 식으로 친환경 산업에 부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ESG 노력이라든가 친환경 산업에 대한 관심, 탄소 중립 선언에 따른 여러분의 대응,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트렌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꼭 주목해야 될 이슈가 반도체 대란이죠. 반도체 대란 이미 발생했습니다. NXP나 인피니언 같은, 그리고 일본의 르네사스 같은 다양한 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이 차단됐어요. 왜? 기후 문제로, 또 화재로.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요. 그런데 마침 자동차 완성차 제조사들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자동차 판매 안 될 것 같아서 반도체 재고를 줄여놨는데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 예측도 잘못했기 때문에 반도체 대란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완성차 생산도 차질이 있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610억 달러만큼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IT 가전산업,
반도체에도 상당한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 대란으로 쉽게 말해서 경제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이든이 반도체를 손에 들었습니다. 왜 손에 들었을까요? 반도체 이거 우리 내재화하자. 자국에서 생산하자. 우리가 설계하고 생산하고 모든 걸 다 하자. 미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합니다. 유럽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신냉전 체제에 진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K반도체 육성책을 이미 발표했죠. 왜요? 반도체가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나 차지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10대 주력 수출 품목인데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합해도 11%밖에 안 돼요. 반도체 혼자서 20%나 차지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 K반도체 육성책은 뭐냐면 반도체 산업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세계 시장을 압도하고 있으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우리가 유지하고, 그러나 시스템 반도체만큼은 우리가 여류에 있으니 이 시장을 더 많이 확대하자.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위탁 생산이죠. 위탁 생산도 더 많이 늘려서 내재화하자.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파운드리 시장을 우리가 가져가자. 미국 시장 내에서 스스로 제조하자 이거예요. 설계도 만들고 위탁 생산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생산하자라고 바이든이 선언한 것처럼 우리도 파운드리 시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 같아요. 디지털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비대면으로 하죠. 서버 비축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반도체 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특히 자동차도 말이죠. 일반 자동차가 반도체 들어가는데 한 200~300개 들어갑니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70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로의 전환, 탄소 중립 선언,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 수많은 선진국들이 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그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산업기술정책 포럼인데 거기서 발제를 하면서 이걸 제안했습니다. 어떤 걸 제안했느냐? 주요 자동차 열강들을 보시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높죠.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더 낮아요. 물론 차량용 반도체는 수익성이 더 떨어지죠. 메모리 반도체 수익성이 10% 정도 된다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 수익성 그보다 떨어지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진입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차단되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 안에 끝날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의 차단은 안보 문제고 세계 각국이 스스로 내재화해 나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성, 효율성을 따지지 말고 안보 문제로서 접근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보조해주고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반도체 기업들이 관심이 없다면 자동차 기업들이, 차량용 부품 기업들이, 그 밖에 다른 가전사나 그 밖에 다른 여러 전통 기업들도 반도체 산업이라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고 노력해야 되겠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 거 맞습니다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게 산업정책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안하고 왔습니다.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어요. 원자재에 투자하라. 제가 실제 뭐라고 했습니까? 2020년에 불확실성이 높았으니까 그때 금 가격이 크게 올랐었죠. 역사적 고점을 기록했죠. 근데 이제 금 팔아라. 왜? 금값 떨어질 것이다. 근데 뭐를 사라? 원유 선물 ETF. 원자재를 사라 이거예요. 왜? 경기가 회복되니까 원자재 수요가 늘어요. 저점을 찍었었죠. 근데 원자재 수요가 늘어요. 국제 유가 저점을 찍고 마이너스 37달러를 기록해요. 국제 유가가 반등합니다. 앞으로도 원자재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요. 왜? 경기가 회복되면 스마트폰 수요가 많이 늘죠. 자동차 수요가 많이 늘죠. 그러면 스마트폰 하나 판매되면 이렇게 수많은 원자재 부품들이 같이 판매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자재가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죠. 이게 구리리 사진인데요. 구리는 뭐냐면
우리 경제학에서 구리 박사님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요. 경제의 선행지표. 경기가 회복될 것 같으면 구리 가격이 먼저 올라가요. 경제가 침체될 것 같으면 구리 가격이 먼저 떨어져요. 경제의 선행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당연히 구리와 같은 다양한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고 금속 원자재, 에너지 원자재, 농산물 원자재, 원자재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원자재 ETF 투자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겠다. 원자재를 확보하는 노력.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EIA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2021년 2분기가 고점을 찍고 3, 4분기 이제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물론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2분기가 고점이 되고 그 수준을 이제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번째 강조하겠습니다. 기후 리스크와 비즈니스 기회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이든이 이끄는 경제, 특히 친환경 산업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바이든이 당선되자마자 행정명령에 뭐라고 했습니까?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하겠다. 그만큼 환경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2015년 12월에 파리 기후협약 195개 나라가 약속한 거 맞습니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그 약속대로 실제 많은 경제 주체들이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죠. 실제 지구 온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나사 홈페이지에 가서 제가 직접 캡처했는데 지구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뜨거워요. 이 뜨거운 지구를 다시 차갑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데 WEF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기후 리스크가 가장 높고 그 어떤 리스크보다도 기후 리스크가 가장 높은데 이 속에서 비즈니스 기회도 가장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차량의 배출 온실가스 기준을 강화해 나가죠. 그러니까 많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해 나가죠. 당연히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우리 2025년부터는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우리는 포드도 마찬가지 전기차만 판매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ESG 포커스라는 거죠. 사회, 환경, 그리고 지배구조. E는 environmental, 환경을 강조하겠다. social, 사회를 강조하겠다. governance,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 ESG 개선을 요구하고 이제는 ESG가 문의만 있는 게 아니라 ESG적인 노력을 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거예요. ESG적인 접근을 하지 않는 기업들은 우리가 외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친환경 산업이 부상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제가 기후 리스크가 커지고 비즈니스 기회가 많아진다고 했는데 그 비즈니스 기회는 바로 친환경 산업이 부상한다라는 것을 연결시킨 겁니다. 대표적으로 롯데칠성 같은 경우 칠성사이다의 이 페트병을 흰색 투명하게 바꿨죠. 이게 뭐냐면 재활용하는데 재활용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적인 접근이고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나는 선호한다. 소비자들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더하기 ESS를 정말 많이 보급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래 주유소는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테슬라는 이렇게 슈퍼차저의 모습을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ESG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ESG적인 접근 중에서 가장 큰 게 친환경 접근이죠. 제가 사회나 지배구조 이 얘기는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충전소 서울에 4개 있습니다. 1,100만 시민이 수소 충전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수소 충전하려면 30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를 더 많이 보급하겠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사업이에요. 그린 뉴딜 사업 중에 일부가 친환경 산업을 부상시키기 위해서 이 수소 충전소를 확대하는 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수소 전기 트램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장에 내는 거. 이런 것들을 바로 친환경 산업이 부상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지자체들은 이 친환경 산업을 부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탄소 제로 도시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탄소
제로 캠페인이 있어요. 레이스라고 합니다. 탄소 제로 레이스.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탄소 제로 레이스에 참여한 3개 지자체가 있는 현재 기준으로 서울시, 대구시, 춘천시 그리고 더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탄소 제로 레이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친환경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2020년 가장 충격적인 경제 위기 왔었죠. 마이너스 3.3%. 그리고 2021년에는 6.0%로 뚜렷하게 반등할 것이다. IMF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6.0%가 세계 경제 평년 성장률이 3.5니까 그거보다 높게 경제가 성장한다, 폭풍 성장한다. 이것은 아니고요. 기저 효과에 따른 것이죠. 비교 연도가 2020년이니까 폭망했던 2020년과 비교하면 증가율로 GDP의 증가율로 보면 6.0%인데 기저 효과를 반영하면 이 평년만큼 회복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쨌든 2020년보다 경제가 회복되는 건 사실이다라는 걸 강조하고요. 우리나라 한국 경제 전망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 마이너스 1%를 경험했지만 21년 3.5%로 뚜렷하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어떻게 마무리해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다양한 경제 트렌드, 변화에 또 다른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처해 있는 경영 여건, 이 경제 환경은 계속 끊임없이 변화할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선언하는 말씀이 변화에 투자하라. 기원 500년 전이죠. 헤라클레이투스, 그리스 철학자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변화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변화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정말 모든 것들은 변화하고 있지 않는가. 심지어 우리가 한번 가본 강물은 다시 가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미 강물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5분 후에 다시 그 강물에 가봐도 그 강물은 이미 흘러 있기 때문에 같은 강물을 가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강물이 멈춰 있을지라도 5분 후에 내가 가 있는 동안 나는 그동안 변해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변화해 있기 때문에 더 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강물을 2번 가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나는 어떻게 변화에 대응할까? 변화를 읽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떤 위험 요인이 있다면 위험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준비된 나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나는 변화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변화를 읽어나가는 데 게을리하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를 읽어나가는 데 충분한 계기가 되고 참조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